전문성과 현장성을 살아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시간이죠.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정말 안 하고 싶어요. 이거 정말. 이 사건은 정말 다루고 싶지 않은데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하기도 힘든데 그것도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생후 20개월 된 여자아이를 학대하고 성폭행한 뒤에 살해를 했습니다. 계부 양씨. 이번에 보니까 다른 가족에게도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배상훈 교수님 그냥 어떤 사건인지 개요 좀 짚어주시죠. 예. 간략하게만. 예. 사건 발생은 지난 6월 15일 날 발생을 했고요. 예. 6월 한 이틀 전 6월 13일 날 아마 이 아이를 폭행을 해서 사망케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7월 9일까지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화장실에 이제 유기한 것을 이 아이의 외할머니가 발견해서 신고한 사건인데 네. 당시에도 아동학대 치사 상당히 그 계부에 의해서 벌어진 잔인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 이게 아이스박스 영화 살해 유기 사건 이렇게 알려졌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아이스박스에 유기해서 영화가 발견됐기 때문에 네. 학대해서 죽었다는 의심은 갔지만 이렇게 잔혹하게 범행한지는 몰랐었는데 아마 사망할 당시 그 당시 아이가 울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 양모 씨가 이불을 말아가지고 덮은 다음에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도 밟았다는 거 수십 차례를.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망한 뒤에 이제 아이스박스 담아놓은 거 맞고요. 그 침모랑 담아놨는데 아이를 학대 사망하기 전에 이거 말하기 참 뭐한데 그 20개월 먹은 여아를 성폭행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더 터졌던 거죠. 사람도 아닌 거죠. 이게 진짜는 처음에는 의심을 했어요. 정부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법무부에서는 이거 확인을 시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런 성폭행이 있었구나 싶으니까 정부가 경악을 한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물론 이제 잔인하고 여러 가지 무슨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하고 특히 이제 범죄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배상훈 교수님 이거는 정신 이상 수준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걸? 이제 범죄 분류로 가면은 이제 아동 소아성 기호증 혹은 아동 소아 성범죄자의 범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기질적이냐, 원래부터 그랬느냐,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검사를 일단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정신 이상이냐 이건 판단하기 이전에 네. 이 범죄의 가학성을 중심으로 보면 상당히 수준이 높은 대단히 위험한 범죄자인 거고 문제는 왜 이전에 이런 범죄자가 체크가 안 됐는가. 그리고 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친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방조 혹은 같이 했게 된 이유가 뭔가. 물론 이제 지금 외할머니로부터 나오는 얘기는 약간 지적 장애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 갖고 그러면 좀 사건 형태가 좀 달라진다. 완전히 이 친모도 역시 피해자. 일종의 세뇌된 형태로서 감금되고 세뇌된 형태로서 성범죄의 피해자가 아니겠느냐. 네. 이것을 명확히 구분을 좀 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에 또 장모와 나눈 메시지가 또 언론에 공개가 되기도 했어요. 그 가해자, 지금 이제 피해자인데 이 피해자가 문자 어머니가 이제 먼저 물어봤던 거예요. 쉽게 해서 이제 애를 찾아보는 거 하고 어떠냐 그랬더니 잘 돼서 찾아봅니다 하면서 문자를 보냈는데 참 이거 말해도 됩니까 모르지만 어머니가 한번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무슨 소리냐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관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교수님 말씀했지만은 이 사람이 성독착증 환자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변태 성욕인데 소아기호증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 13세나 15세 이렇게 16세 따지는데 20개월 아이한테 성폭행을 하고 더군다나 친인척 관계인 장모한테 이런 문자를 보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사이코 성향도 있지만은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사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일부 여성단체에서 이 피의자를 뭐라고 했냐면 악귀다. 성적 악귀이기 때문에 사형을 시키자 주장할 정도로 아주 악랄한 성향의 소유자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상당히. 이제 성적 포식자. 그러니까 이제 성적 포식자 중에서도 아주 최상위급에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죠.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고 그중에 두세 단계 높은 형태를 성적 사이코패스도 단계가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보통 사이코패스 중에서도 네. 잠재적인 형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잠재적인 형태가 존재하고요. 중간 형태는 가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예.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최상위는 상습적인 성적, 가학적 성범죄를 저지르는 지금 이런 존재들이 최상위 포식자라고 하죠. 전과가 있나요? 전과 관계를 제가 확인을 못해 20대 예. 20대라서 특별한 전과는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못했는데. 제가 그러면 그 수시로 사이버 사기를 네. 하고 어. 그리고 이 지금 친모라고 하는 예. 아이 엄마의 계좌로 이 인터넷 판매 사기 같은 것도 하고 카드를 이용해 사기. 그러니까 상습적인 사기 범죄자인 거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처벌도 받았고 네. 처벌이 되는 과정에서 그런 형태의 범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성부터 계속 이런 범죄를 해오는 것 같습니다. 예. 6월에 이 사건 발생하고 그때 이제 다뤘을 때는 지금은 이제 갭으로 판명이 났었지만 당시에는 친딸이라고 했죠. 친딸이라고 본인도 알고 있었고 그 예. 내용은 뭐냐면 아까 교수 말씀한 대로 이 사람이 사기 범죄를 져가지고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 5개월쯤 됐을 때 그 정모 씨가 아이를 출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DNA 확인해 보니까 자기 친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범행할 때는 친딸로 알았었죠. 친딸을 손뻑게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아까 그 교수님 그 성독취학증이라도 단계가 있다고 하지만 보통 일반인들이 화나면 다 죽고 싶다 해도 죽지 못하고 너 죽일래 해도 못 죽입니다. 그리고 성적 상상을 생각은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실행은 못하거든요. 사실상. 네, 네. 근데 이 피의자는 사실은 실행뿐만 아니라 잔혹하게 사람을 살해할 정도의 성향이 소지하기 때문에 교수님 말한 대로 좀 높은 단계의 사이코면서 변태 성역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궁금한데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회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게 미국 같은 데서는 이런 초특급의 성적 포식자를 미국은 사형을 처하는 데도 있고요. 예. 사형제가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형제가 없고 종신형을 하되 그 종신형을 할 때 별도의 이런 성범죄들만 있는 섬 같은 데 모아갖고 성치료를 합니다. 이 경우는 기질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원하면은 뇌수술도 시켜주고요. 본인이 원하면은 이 화학적 거세도 시켜주고 네. 본인이 원하는 물리적 거세도 시켜줍니다. 이게 다 미국에서는 존재하는 건데 네. 우리는 아직 그게 없지만은 그래서 미국에서도 대단히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형태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답은 없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체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범죄자들을 수감 생활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 뭐 교화, 계도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함께 살기 힘든 부분들도 분명히 발견될 그렇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그 전에 조두순 사건 때도 이 문제를 좀 다뤘었는데 화학적 거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얘기는 있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무언가 문제가 되고 논란이 돼서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 화학적 거세는 우리나라 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예. 화학적 거세를 하는데 옛날에는 본인이 동의를 받았지만 동의가 필요 없어요. 법원에서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아, 이제는요? 네, 예. 가능한데 이제 청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화학적 거세라는 것이 뭐냐면은 약물 투여나 약을 먹는 거예요. 주사 투여라든지. 네. 근데 아까 교수님 말한 대로 우리나라는 물리적 거세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화학적 약을 투여를 하는데 아마 그 약 투여 비용이 1인당 한 50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들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약물 투여는 15년까지는 가능은 한데 과연 약물 투여해가지고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 장담할 수가 없다. 보통 한 3년 정도 하고 말거든요.
근데 3년 정도 하고 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왜냐하면 약물 치료를 수십 년 동안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15년까지 한 개인데 그 네. 안에 끝난다는 얘기죠. 보통 검사가 신청해서 판사가 인용하는 게 보통 3년 안쪽이라고 하면은 네. 그럼 3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 3년 뒤에는 이게 다시 돌아가거든요. 네, 네. 그때는 그럼 뭐 무방비로 그냥 놔줘야 되느냐. 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다양한 방법들이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격리시켜야 된다 뭐 이런 부분도 현실적인 방안으로. 예. 이건 만약에 교정교우가 안 되는데 네. 사회에 그러니까 사회에 이게 저기 회계되면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계부 신상 공개 청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신상 공개는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전에는 그냥 학대 유기만 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신상 공개하려면 특정 범죄가 돼야 되거든요. 예. 살인이라든지 성폭력. 그런데 이번 사건을 냉정히 보게 되면은 13세 미연자를 성폭행을 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살해를 했어요. 그럼 특정 범죄가 됩니다. 이때는 되는 네. 거고 실제적으로 법을 처벌받게 되면은 그 성폭행에서 살해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심사를 할 건데 과연 어떻게 심사해서 알다시피 7명이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전원일치는 모르더라도 이건 내가 볼 때는 심사하게 되면 당연히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 아직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걸리는 거는 아동학대 범죄의 범주로 보면은 네. 그 사람이 신상을 공개했을 때 그 사람 가족들이 노출될까 봐 예전에 원영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조심스럽게 아동학대 범죄에서 신상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이가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상 공개는 아마 될 것 같은데 네. 이 아동학대 범주로 보기 때문에 신상 공개에 대한 약간 좀 제한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회의는 열리긴 열릴까요? 경찰청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그 청원도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청원 심사 열게 되면 당연히 공개가 가능하죠. 이전에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있었다는 건 알고 예, 있습니다. 교수님 말 맞다는 있었는데 제가 수하면서 미성년자를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한 적도 있어요. 있는데 20개월은 처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나이가 있었는데 20개월은 처음이에요. 제가 사건한 것 중에는 20개월은 없었다. 저도 한 가능하죠. 3살 정도는 봤는데 네. 이 정도는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저는 안 되겠어요.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네, 네. 그냥 단순히 그냥 이거 일회성으로 그냥 한번 다뤄보고 넘어가는 상황이 아니고 끝까지 나중에 절대 재발하지 않아야 되고 사회적으로 어떤 대처 같은 것들이 반드시 좀 수반이 되고 나야지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좀 보겠습니다. 전과 14범의 5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끊고는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것도 놀라셨는데요. 김은배 팀장께서 사건 경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56세 강모 씨라는 지금 피의자인데요. 이 피의자가 그 2021년 5월 6일에 천안교수를 출소를 했습니다. 네. 출소할 때 이제 전자발찌라고 아시죠? 네. 전자추적장치라고 차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8월 26일 날 순서대로 보면은 밤 9시나 5시 사이에 자기 저주지에서 한 여성을 살해를 합니다. 네. 그리고 27일 날 오후 5시경에 전자발찌를 끊었어요. 알다시피 전자발찌를 훼손하게 되면 경보가 가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추적한 다음 이 사람이 도주를 했는데 29일 날 새벽 3시경에 송파구 쪽에서 또 한 여성을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네. 29일 날 오전 8시나 9시경에 송파서에 가서 자수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사람을 살해했다. 자수했어요. 자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난리 났겠죠. 수사를 해보니까 그 주거지에서도 사망한 여인 사체가 발견됐고 두 사람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잔혹하다. 그리고 전자발찌가 있을 필요가 뭐 있냐. 범죄를 예방을 못했는데 라고 이제 여론이 비등하게 된 거죠. 전자발찌는 쉽게 끊어집니까? 이제 지금 얘기되는 건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절단의 공업사에서 예리한 도구로는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완전히 불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박범계 장관은 뭐 시연까지 해서 안 끊긴다고 하지만 네. 현실적인 건 끊기는 것 같습니다. 전자발찌가 전자추적장치를 발목에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최첨단이다라 해가지고 경고하고
뭐 좀 가볍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전자 발전 발찌지 그게 우레탄하고 쇠하고 섞은 건데 절단기라든지 아니면 뭐 중요한 걸 카타기를 가능하거든요. 그럼요. 도구를 이용하면은 뭐 잘. 그렇죠. 뭐 잘 아니 수는 쇠를 있겠죠. 만들어도 끊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건 쇠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절단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소하고 나서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2명이나 살해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또 자수를 해요. 이거는 뭐 어떤 심리인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는 바로 자수한 것이 아니라 네. 주변 아는 지인들한테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 도피 자금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나온 거는 이제 피해자의 카드로 뭐 특정 휴대폰을 사서 되팔기해서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완전하게 계획적인 형태의 도피는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수를 한 것 같은데 그 자수 자체는 저는 사실 도피하지 못하니까 자수한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6612님 우리 사회가 왜 이렇습니까? 너무 슬픕니다. 박종욱님 법이 관대하니 온갖 범죄 기사가 포털 뉴스를 도배하는데 해답이 없는 건지요. 법 강화해야 합니다. 0087님 조익수님 0609님 가해자의 인권은 정말 잘 보호되네요. 우리는 왜 미국처럼 강한 처벌이 안 되는 겁니까? 라는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자, 앞서 전자 14범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연쇄살해한 내용 이제 말씀 나누다가 지금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왔는데요. 다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전과 14범이 출소를 했어요. 전자발찌까지 차고 전자발찌를 채운 거는 법원에서 취한 조치고 그렇죠. 이 사람은 문제가 있으니까. 더욱 또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반증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주변에서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라든가 이런 게 등록도 안 돼 있고 전혀 이게 보호가 안 됐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피의자가 이 성범죄 알림이 사이트라든가 등록했을 당시에는 이게 법에 맹점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 범죄자가 있을 때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였고 이 뒤에 법이 개정돼서 네.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2005년 6년도에 15년 15년형 정도 받았던 성범죄자들이 딱 요 케이스입니다. 그럼 장기수 그 전에 법 통과되기 전에 저질렀던 사람들은 알림이 사이트에 안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올라가 있고. 2008년도에 이 알림이가 개정됐기 때문에 2008년도 이전 범죄는 소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신상 공개도 마찬가지예요. 2011년도이기 때문에 2005년도 범죄한 사람은 소급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전자발찌는 소급이 되기 때문에 채운 거죠. 전자발찌는 채웠는데 그 전자발찌를 채운 거를 알림을 안 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인 겁니다. 두 가지를 같이 일치시켜야 되는데 네.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사실 뭐 바본지 뭔지 저는 사실 이렇게 욕을 하고 싶은데 전자발찌 채웠으면 그 사실을 경찰이나 보면 다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빼놓은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법률 심사하는 분들은 소급표를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전자발찌는 이제 규칙으로 봤기 때문에 가능하다 해서 한 건데 어쨌든 그 알림센터를 하지 못하고 전자발찌만 채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행정을 하면서도 무슨 그런데 정작 그 건물에 사는 주민들은 이 사람이 전자발찌를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그거를 남한테 알려도 처벌받습니다. 예. 이런 법의 맹점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전과 14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범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계속 사회에서 이렇게 활보하고 또 일을 저지르고 그럼 전과 15범 되고 또 나오고 이렇게 되나요? 그 전과 14번의 얘기는 이제 이 피고인이죠. 피고인이 17세부터 범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아놨겠죠. 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을 받고 나오게 되면 끝난 거예요. 옛날에 보호감호를 아시죠? 7년 이내에 또다시 수감할 수가 있었는데 보호감호가 없어졌어요. 인권 침해 때문에. 그러니까는 내가 범죄를 한 거에 대해서 그만큼 양만 채우고 나오게 되면 그걸 더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든 게 지금 전자발찌 아닙니까? 왜? 그 사람이 유치 추적해서 동선을 파악해서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데 근데 알림이는 등록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안 알렸죠. 왜냐하면 그 인권 침해 때문에 알릴 수가 없죠. 법이 안 되니까. 단지 아무튼 전자발찌를 차게 되면 유치는 추적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동선 파악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그런 정보는 해당 경찰청에는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보호관찰소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건 자기들은 가지고 있어요. 보호관찰관들은. 네. 그런데 정작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들이 잡는 게 아니라 경찰한테 잡아달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해당 관청에다 넘겨줘야죠. 근데 문제는 잡아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얘기하고 잡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있으니까 잡아줘. 네. 신경 써줘. 근데 거기 출동하는 경찰은 얘가 진짜 살인범인지 아니면 강간범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같은 경우 들어옵니다. 이걸 지금 즉시 따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뭘 해야 되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가버리니까 어떻게 즉각적인 조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와 행안부 사이에 이 정보 이런 최소한의 정보 교류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이 정보 시스템 이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그렇죠. 나라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방역도 철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안 된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번 사건은 실제적으로 이 범인이 네. 사람을 살해한 건 아무도 몰랐어요. 전자발찌를 끄는 거 가지고만 추적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끊게 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이나 벌금이에요. 긴급 체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을 시행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범인이 흉악한 범죄고 저질렀다고 한다면은 긴급 추적도 하고 할 건데 단순히 전자발찌만 끄는 거야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던 거죠. 수사기관이나 그 보호기관에서. 지금 문제가 또 뭐냐면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 지금 청구를 해야 돼서 내가 지금 이 앞에서 긴급 체포가 안 되니까 영장을 청구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저쪽에 있는 판사님은 오늘 안 돼. 내일 정식으로 봐야 돼. 9시에 출근해서 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무도 책임 안 지죠. 그 판사도 책임 안 지죠. 그러니까 즉 미국에서 왜 휴대폰 영장이 나오고 왜 그러니까 전자 영장이 나오는지에 대한 걸 한국의 판사나 검사들은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아주 급박한 형태의 긴급 체포가 안 되는 경우에 즉시 영장을 우리나라 이거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네. 이걸로 핸드폰 말씀하시는 발부하게끔 거잖아요. 네. 하게 제도를 만들어도 되는데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긴급할 땐 모바일로 바로 신청을 하고 바로 영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전화 것들이. 영장도 미국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에 영장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긴급 네. 체포가 가능하거든요. 한데 그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볼 때에는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그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데려오기까지만 쓰는 거거든요. 네. 심지어 출두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보기에 범죄 사항이 심각하다 생각을 안 하고 네가 도망갔지만 널 데려서 조사만 할 거야. 이 체포영장을 기다렸다고 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그 피의자 주거지에 갔을 때 네. 이제 경찰이나 보호관리소 출동을 했겠죠. 근데 두드렸는데 문을 안 열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안 열어줬는데 그 당시에 불이 났다든지 범행했다고 그러면 문 따고 들어갔겠죠. 하지만 알다시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남의 집 들어가려면은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영장 자체를 신청도 안 했고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담당 그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출동을 했는데 두드렸는데 아무도 없어요. 남의 집을 따고 들어간다? 그럼 내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 근데 5번이나 갔다. 제가 아쉬운 거는 저 같은 경우에 사실상 한 2번 정도 3번 갔는데 이 사람이 도주 중이 있잖아 지금. 그러면은 열세장이 불러서 딸 수는 있어요. 그게 적극적으로 대치 안 했다고 요거도 먹는 건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시면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안 한 것도 잘못인 거고 네. 이 영장을 그 체포영장이나 이걸 구분하지 않고 바로 지금 위험성이 높다는 걸 경찰이 인지해 갖고 이건 너무 위험한 범죄자니까 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인지도 못했고 그걸 가지고 영장 청구도 안 했고 판사는 그게 너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건 내일 다음 날 이런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됩니까? 이런 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매뉴얼 같은 것들이 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게다가 무언가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강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려 때문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경찰들이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뉴얼들이 있어야 거기에서 이대로만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하죠. 왜냐하면 서로 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는 법무부, 행안부, 법원은 법원. 같이 흔히 말하는 치안 수요자. 그러니까 시민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네. 공급자들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딱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추적할 때도 알다시피 이제 렌트카를 이용했습니다. 네. 렌트카는 GPS가 있는데 그 밤 11시 그쯤 추적할 수도 있었는데 다음 날 추적을 했어요. 왜? 이 범인이 중요 범죄는 안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만약에 중요 범죄라고 하면 밤에 추적을 했죠. 그렇게 되면은 검거가 가능합니다. 그럼 두 번째 피해는 안 생길 수도 있었는데 다음 날 느긋하게 그 렌트카 회사에 가가지고 9시부터 추적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을 봐서는 실제적으로 그 당시 사안이 중하다는 거를 인지를 못했어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나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야 뭐 했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법무부가 지금 그 이빨린 소리를 하는데 인력의 문제, 웃기는 소리 말라고 하세요. 절대 인력의 문제 아닙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의 문제이고 장벽의 문제를 안 넘으려고 하는. 여기 기득권이 뭐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교정, 예산 이런 것들을 지금 이걸 정보를 나눠준다는 것은 이 예산을 나눠준 건 똑같습니다. 즉 자기의 정보를 경찰로 넘겨줘야 되거나 네. 이걸 공유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거든요. 교정 업무는 법무부 소관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관련된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늘 하는 소리가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그건 사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소리해서 말씀 죄송한데 네. 절대 그런 걸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급한 게 있는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언론의 지적, 전문가 지적을 포함해서 어제 오후부터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다. 특히 보호감호 체계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 보호감호 체계가 좀 문제가 좀 커 보인다는 지적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보호관찰 발전의 역사가 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런 좀 언론 기사들 좀 나오곤 있는데 이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죠. 근데 외양간을 안 고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근데 외양간을 안 고치는 게 아니고 네. 일부에서는 전자발찌에 대해서는 무용론이 나오고 있지만 네. 제가 보는 경우에서는 일단 범죄의 형량을 채우고 나온 사람들을 그 사람들 심리적 압박에서 한다든지 범죄 예방할 수 있는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전자발찌밖에 없다. 그거라도 없으면은 이 범인이 도주할 때 자기가 심리적 압박을 느끼니까 끄는 거예요. 전자발찌를. 그렇잖아요. 네. 압박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좀 튼튼하게 그리고 거기에 좀 특별한 장치를 넣었으면 싶은데 그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전자발찌가 왜 무용론이냐면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밀집돼서 사는 사람들 공간에서는 수직으로는 확인 못합니다. 아파트 10층과 아파트 1층은 확인 못합니다. 예. 지금 이 문제가 전자발찌를 찬 범인이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서 살인하는 지금 이 경우거든요. 지금 살인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전자발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기계적으로 활성화하려면 그거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더 확실히 하든가 네. 아니면 안 할 거면은 이런 사람들한테 수직으로 된 집단 거주지에 못 살게 하든가 아예 이런 방식의 대안을 제시해라는 얘기예요. 네. 맨날 헛소리 죄송합니다. 헛소리하는 이거 대안 없는 대안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참 아는 경찰 김은배, 배상훈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더 챙겨봐야 될 게 많아 보입니다. 예.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